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두 분도 좀 바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원래 바빴습니다. 네. 계속 바빴죠, 사실은.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자, 저도 바쁜데. 네. 자, 오늘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됐는데 그렇게 예상들은 많이 했습니다만 김용남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결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다른 신당으로나 무소속으로 안 가고 국민의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당은 이른바 이낙연 신당이 예상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낙연 신당이 지금 과연 생길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의 타이밍을 한 번 이상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력이 조금 주춤하면서 기운이 사그라든 것 같아서 이상민 의원이 그렇다고 다른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은 약간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힘하고는 거리가 더 멀죠. 네. 하지만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다음의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하면서 뭐 거기서 한번 총선을 치러보기로 한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대표 측과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화 창구가 없어졌다고 답답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동훈 비대위하고는 다시 얘기가 제기가 됐던 네. 모양이죠, 최근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거였는데 김영남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상민 의원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신들린 설득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국민의힘으로 오려고 했던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폼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바뀌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요. 네. 이상민 의원이 사실은 17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내리 5선을 하는 동안에 중간에 당적이 몇 번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주로 민주당이었고 18대 때는 자유선진당으로 갔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치권에서 촉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선택한 거 아닐까요? 본인 네.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고르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의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서 뭐 비공개회의가 진행되긴 됐는데 뭔가 단순히 국민의힘 입당 외에 이상민 의원과 정치적인 어떤 협의 가령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이다. 또 총선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이상민 의원에게는 어떤 혜택이 갈 수도 있다. 이런 게 논의됐을까요? 뭐 그런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됐을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기존에 본인이 5선을 했던 지역구에서 한 번 더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절실한 목표고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이제 지도 체제가 바뀌면서 이상민 의원이 약간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잃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잡은 거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행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신당행 여부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앞서 김영남 의원도 얘기했듯이 뚜렷하게 지금 신당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또 이상민 의원이 신당 선택을 한다면 그 신당은 이를테면 뭐 이준석, 이낙연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어떤 부분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합하는 그런 빅텐트 신당 속에서야 이제 전망을 본인이 고민해 볼 텐데 이제 그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실적인 선택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육선 당선이 되면 국회의장직 도전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의 도전 의사야 분명히 있습니다만 누구도 그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5선된 다선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다 똑같은 꿈을 꾸고 있을 텐데 그분들 다 제쳐두고 이상민 의원이 들어오시면은 당선되면 보장하겠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일당이 돼야 의장을 가져갈 그렇죠. 수 있잖아요. 가정이죠 물론. 네. 네. 아니 설사 일당이 돼도 그건 아무도 보장 못하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다 선출하는 건데 국회의원들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검사 내전인가요 외전인가 이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김용남 전 의원의 검사 후배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네네. 검사로 따지면 저보다는 몇 년 후배죠. 아니 상당히 인지도도 높은데 불출마 선언 무슨 이유 때문에 지역구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일단 불출마 선언하고 이준석 신당 등 다른 기회에 타진 이유일까요? 다른 당으로 옮겨 타려고 했으면 불출마 선언을 안 했겠죠. 단순 탈당 선언까지만 나왔었겠죠. 근데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굳이 당적을 바꿔가면서까지 뭐 출마를 할 의사는 없다는 것이고 다만 좀 유추해 보면 본인은 정치와 잘 안 맞는다, 뭐 정치 혐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갑이 어려운 지역구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거의 당선될 곳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강남 3구 중에 강남 3구의 갑은 다 제일 좋은 지역구거든요. 서초, 강남, 송파 중에. 각 구의 갑은 다 좋은 지역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 구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구죠. 그러니까 서초 갑을 중에 갑, 강남 갑을병, 뭐 송파 갑을병 중에 갑이 제일 좋은 지역구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다만 본인한테 이야기는 못 들어봐서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그 고발 사주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게 1심 선고 기일이 1월 31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재판 관련한 것도 좀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입당을 하지 않았다면 뭐 그런 사건이 생겼을 리도 없고 연루됐을 일도 없잖아요. 법조인 출신으로 특히 검사 출신으로 그런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받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뭐 저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에서 정치인 활동을 하면서 썩도 만족스럽지도 못했다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박원석 전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웅 의원의 불출마 정도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앞으로 또 불출마가 됐든 탈당이든 계속 상당한 숫자로 좀 쏟아져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 국민의힘의 총선 전망, 특히 수도권에서의 전망하고 결부돼 있는데 썩 좋지 않죠 지금.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로 이 분위기가 반전되느냐, 아니면 뭐 잠깐의 컨벤션 효과는 있지만 결국 총선 구도가 이대로 굳어지느냐. 만약 후자라면 제가 보기에는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신당으로 가거나. 근데 이러는 이탈 행렬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행스럽게 뭔가 반전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뭐 그런 이탈은 최소화 될 텐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의 이 김건희 특검 국면, 그러니까 쌍특검 국면하고 긴밀하게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은 그 특검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런저런 공방을 주고받지만 결국 대통령실과 당과 정부가 다 나서가지고 대통령 부인의 의혹에 대해서 방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방탄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할 때 썼던 프레임이거든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정당이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당, 대통령실, 정부 모두가 김건희 방탄이라고
이 체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훨씬 더 지금 우세해졌습니다.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해결하지 않고는 수도권의 여론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실도 대응하는 걸 보면 결국 이게 이제 야당이 의도한 총선 정쟁용 압법이다. 이 프레임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아주 이제 조그마한 변화 나타난 게 제2부속실 설치, 뭐 특별감찰관 임명. 특별감찰관은 그조차도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야당이 특별감찰관으로 타협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부속실은 이제 와서 만들어 봐야 제가 보기에는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에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정면 동파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피하기 전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의 민심이나 구도 이게 굉장히 달라질 텐데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의힘 굉장히 어렵죠. 네. 김웅 의원과 좀 가까운 정치인으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전 대표를 꼽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승민 전 의원도 한 연말쯤에 12월쯤에는 뭐 거치 표명하겠다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한 달여 사이에는 유승민 뭐 발언이 잘 안 나오는데 김영남 전 의원은 보시기에는 뭐 총선에는 출마를 안 하겠다는 의사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잔류일까요? 아니면은 각광무수를 알려져 있는 이준석 신당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발언이나 계획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불출마는 아닌 것 같고요. 여건이 허락되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고자 하겠죠. 하지만 그 여건이 형성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될지 그게 의문이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4월 총선이 국민의힘이 매우 힘든 선거, 특히 수도권에서 매우 힘든 선거가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구원투수로서 꼭 이겨야 되는 지역구 쪽에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고 다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탈당을 해서 신당으로 옮겨갈 때 우선 떠오르는 선택지는 개혁신당이잖아요. 이준석 신당요. 예, 이준석 신당인데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이 자존심이 무척 세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본인이 창당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친구 아들이 만드는 정당에 합류하실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니 이제 정치적 관계로 봐야지 뭐 친구 아들로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네. 친구 아들이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인데 아직도 친구 아들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그거는 올바른 시각은 아니죠.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국민의힘에 유승민 의원의 자리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난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따르지 않더라도 잊고 묻고 총선 승리와 뭐 당의 단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제스처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개과천선이라고 하죠. 그럴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아예 다른 판을 짜겠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그 어떤 제스처도 있을 가능성이 없고 그럼 본인이 공천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공천을 신청하겠습니까? 신청 안 하겠죠. 저쪽이 무슨 전략으로 어디다가 공천을 줄 것도 아니라면 본인이 신청해야 공천이 되는 건데 유승민 의원은 뭐 그렇게까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선거 때 탈당도 안 하고 출마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이제 세월을 좀 낚으면서 다 망하길 기다리는 조용하게 이런 포지션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나가서 뭔가 이게 정치적으로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거일 텐데 둘 다 지금 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여의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 아무 역할을 안 하고 낚싯대 그냥 들이대고 있다 그래서 총선 끝나고 거기 뭐가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망조가 든다 그래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러나 나가서 뭐 진로를 모색하기에는 기반이나 자원이 현저히 부족해요. 결국 지금 가장 이제 근사치에 있는 게 그 이준석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인데 네.
그조차도 과연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이 보수의 혁신의 방향과 얼마나 부합할지 아마 좀 뭐 본인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서 개혁신당의 주축들이 유승민 전 대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도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결국 정치는 뭐 기다렸다가 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누가 꽃가마 태워주는 거 없고 결국 본인이 어떤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박원석 전 의원의 개인적인 예측이긴 합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안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이어서 여쭤보면 결과적으로는 신당의 파괴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이른바 빅텐트, 금태섭 새로운 선택, 또 한국의 희망인가요? 또 양양자 등가 이제 합하는 것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일정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님이 창준이를 그 신고를 했고 네. 1월 20일경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번 주 중에 무슨 입장 표명하고 그러면 뭐 한 갭이 한 뭐 열흘 이상의 갭이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이게 원샷으로 창당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창준이 단계까지만 각자 거치고 창당은 빅텐트로 하나로 창당을 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각자 창당한 다음에 선거 앞두고서 일종의 연대가 됐든 통합이 됐든 하는 방안일 텐데 그거는 뭐 어느 시점에 그게 이루어질지는 좀 앞으로의 여러 그 물밑론이나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분명한 건 원샷 빅텐트는 어렵고 각자 창당한 다음에, 그리고 양양자 금태섭 두 분이 이미 창당을 해놨어요. 그 조건이 좀 다른 거죠. 결국 그 여러 개의 신당 혹은 창준이 단계에서 그걸 이제 이 통합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장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양당 정치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다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물론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들은 예외일 겁니다. 그건 뭐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유 신당 빼고 어쨌든 양당 정치를 공히 극복하자라고 하는 세력은 전부 다 논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논의를 할 텐데 선거제도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연동형이면은 각자 각계약진하는 동기가 커질 거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은 기호 3번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 근데 이런 동기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과의 결합은 아니더라도 금태섭이나 또 양양자 또 이념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면 서로 힘을 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K 지역 국회의원들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다. 김영남 전 의원 보시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뭐 공천 탈락한다면 공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할 의원이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TK뿐만 아니라 PK 지역에서도 여차하면 지금 영남에서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만약에 국힘 잔류와 신당으로 옮겨가는 의원들의 수를 비교하면 신당으로 옮겨가는 의원 숫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뭐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 포함해서 장차관 출신으로 차출됐다고 하는 뭐 그중에 상당수는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네. 그거 합치면 지금 5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0명이 만약에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선을 붙인다. 각 지역에서. 그러면 경선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현역을 이기기는 어렵다. 네, 현역 그 사람들이 뭐 정치를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당원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경선 붙이면 더군다나 그냥 당원 빼고 일반 여론조사 경선으로 붙여도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자기가 이렇게 출마를 권유했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우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50명 넘게 가서 공천 과정에서 다 쓰러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본다? 그것도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약간의 무리수 아니면 많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현역들이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을까요? 김 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하튼 뭐 공천 과정이 우리가 객관적인지 네. 또는 공정한지 여부는 평가가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고 다음 지방선거도 있고 또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자리도 많을 텐데 그렇게 이준석 신당으로 갈 경우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것일 텐데 그래도 옮겨가는 사람이 생겨날까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네. 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있을까요? 그리고 시기가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연말쯤 보자 아니면 내년쯤 여기 자리가 비니까 기다려봐라. 그거는 현역 의원들한테 먹힐 얘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현역들은 만약에 어떤 타협을 통해서 출마를 포기하고 자리를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내거는 조건이 비슷할 거예요. 총선 전에 임명. 네. 총선 이후에는 정계의 시계가 제로기 때문에 아무도 뭐 총선 이후에 어떤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여쭤봅니다. 김영남 전 의원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실 테니까요. 만약 오는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으면 네. 이준석 신당에 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현역 의원요? 네. 그거는 제가 뭐 사적으로 나눈 대화라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 정계 은퇴를 결심하지 않는 한 총선을 건너뛴다는 것은 좀처럼 하기 힘든 결단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자의에 의해서 내가 이런저런 뭐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를 해보니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스스로의 결심이 아닌 외부적인 작용 때문에 총선 불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거를 참고 그냥 주저앉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네.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다. 결국 이제 지지율일 텐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연초에 나오는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최고점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지는 그렇게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최고점이 아니고 시작이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힘이 붙어가지고 한 15% 정도를 넘는다. 네. 15%가 넘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전국적으로 이 출마 희망자들이 생깁니다. 당원 모집 숫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돈 안 들이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되거든요. 지지율 15%라는 거는. 그런데다가 지금 현역 의원들이 동해가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자기 인지도와 자기 조직력을 더하면 당선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을 바에는. 그래서 대거 이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결국 국민의힘에 달렸어요. 국민의힘이 TK, PK에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별 납득할 수도 없고 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더 비교 우위가 없는 그런 어떤 이를테면 물갈이 그런 쇄신 이런 게 일어나면 현역 의원들이 참지 않죠. 당장에 네. 뭐 나한테 뭘 주고 뭐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이전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경우에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경우에 만약 그 대거 국민의힘으로 이적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교섭단체라도 구성을 한다. 선거 전에. 네. 그러면 파괴력이 훨씬 더 커지고 그건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거고 그게 묘한 게 있습니다. 호남도 마찬가지고 영남도 마찬가지인데 호남이나 영남에서의 돌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향민들한테 그 정서가 그대로 이어져서 수도권 판도를 흔들어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영남 출신, 그렇죠. 호남 출신의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군요. 그렇죠. 그게 2016년도 국민의당이 전국적으로 정당 득표율 1위를 했던 배경이에요. 진앙지는 호남이었는데 호남에서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이나 혹은 그것이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방심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바로 그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만 있느냐? 이낙연 신당도 있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지금 탈당이 지금 예고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직접 설명하고 뭐 용서를 구하겠다.
원칙과 상식 멤버들도 계속 남아 있는 겁니까?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으로는 남아있기 어려워 보이는데 계속 이제 이분들이 약간 유보를 하고 계세요. 네. 탈당을. 그래서 최후 통첩을 지금 몇 차례를 하고 계신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엔 최후 통첩을 본인들이 받았어요. 한 게 아니고 나가려면 나가라. 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일정을 유보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원칙과 상식 네 분도 남아있기가 어려워요.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방향과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이 가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고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른 정치적 그 진로를 모색을 해야 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궁극적으로는 합쳐지겠죠. 시작 단계에서 서로 생각하는 그림이나 방향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합쳐질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빅텐트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특히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친명계 후보들 중심으로 해서 자객 출마가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김영남 전 의원은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른바 당의 대표와 가까운 또는 당의 또 핵심 주류 세력과 가까운 후보자들이 이 지역구로 침투돼서 들어온다. 이럴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양상을 보면 이른바 친명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거의 도전자가 없어요. 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예 없는 지역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비명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도전자가 한두 명은 꼭 있거나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객 공천 내지는 지금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구성상 적극 투표에 임하는 당내 투표에 임하는 이른바 개딸의 비율이 약 25% 정도 된다고 추정이 보더라고요.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투표 참여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한 인지도가 가진 비현역이 가더라도 경선에서 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서 비명계 현역 의원은 감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동원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이긴 선거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란 국민의힘 말이죠. 볼 때는 민주당이 많이 당선됐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현역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를 찾기는 어렵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이 가서 이번에 깃발을 꽂는 현상.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 이재명 색깔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더욱 높이는 식으로 지금 총선 공천 과정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파열음이 충분히 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낙연 전 대표께서 너무 주춤주춤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한 1분,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두 분께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서 이제 내일 재표결 관련해서 여당은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권한쟁의 청구 등으로 요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쪽이고 또 여당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 등으로 민심을 좀 달래려고 하는 상황인데 전략적인 이해득실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박원석 전 의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부속실 뒤늦은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것으로 이 국면을 못 넘는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공약이었지만은 야당에서도 공약을 어겨도 비판하지 않을 테니까 설치하시라. 투명하게 영부인의 일정 메시지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고집이기도 하고 뭐 작은 대통령실을 지향한다. 뭐 이런 그 본인들의 공약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최초의 제2부속실을 설치 안 하게 됐던 건 대선 중간에 김건희 여사 허위 합격령 뭐 논란이 많으니까 나와서 사과하면서 그냥 배우자의 역할만 부인의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조용한 내조를 네, 조용한 얘기했죠. 내조 얘기했었는데 그 뒤로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광폭 내조를 하고 이번에 이제 디올백 거기서도 나왔지만 뭐 남북 관계에도 본인이 관여할 뜻도 간접적으로 비치고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도 비치고 그와 관련된 여러 풍문도 있고 그러나 투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졌던 건데 이제 와가지고 여론 무마용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죠. 특별감찰관 이제 그러면 설치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논란 양평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다 들추는 거 할 겁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엔 여론 무마용이고요. 정면 돌파밖에 없다. 저 같으면 그냥 특검법 수용합니다. 대신에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내서 총선 이후에 합시다. 라고 역제안을 하면 야당이 그거 안 받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 이야기가 제가 몇 달 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이 특검법을 이렇게 뭉개갖고는 4월 총선을 제대로 치러낼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고 3분의 1을 못 넘겨서 자동 폐기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총선에 국민의힘은 뭐 총선 결과는 정말 암담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제도 적극 수용 얘기하는데 이건 그래도 여론에는 좀 보탬이 될까요? 정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국민의 화를 돋구면 안 돼요. 근데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정도는 지금 성남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정치권의 핵심 변수로 특검법 대통령의 또 거부권 행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과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